은퇴 후 고즈넉한 제주도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60세 여성 서혜원. 우아하고 정적인 그녀의 삶에 과거 자신의 제자이자 현재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42세 남성 강태준이 나타납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위험하고도 뜨거운 감정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주인공 서혜원 60세. 특징 전직 미대 교수. 세련된 단발, 고결한 분위기를 가졌지만 내면에는 평생 억눌러온 열망이 가득합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평온한 삶을 선택했으나 태준의 등장으로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남주인공 강태준 42세. 특징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의 천재 건축가. 20년 전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었던 스승 서혜원을 짝사랑했습니다. 성공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그는 이제 그녀를 선생님이 아닌 여자로 몰아붙이며 직진합니다. 제1장 낙조의 가장자리. 태준이 떠난 뒤에도 혜원의 손에는 그의 체온이 남아있었다. 차갑던 피부 속으로 낯선 열기가 스며든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그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처럼. 20회 전 미대 강의실 맨 뒤 태준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반쯤 풀린 셔츠,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오는 시선. 교수님, 왜 건축은 늘 공간만 얘기하나요? 사람의 체온은 어디에 들어가죠? 그의 젊은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목선을, 손목을, 연필을 쥔 손가락을 휘둘 때마다 그녀는 이유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도. 그는 그녀의 설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녀의 침묵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읽어냈다. 선생님은 사람을 담는 공간을 만들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그는 지금도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 후 그는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그녀는 그가 남긴 질문을 20회 동안 피하며 살아왔다. 통유리 앞에 선 혜원은 바다 위로 번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태준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되살아났다. 당신이 가진 온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차가운 사람으로 살았는지 이제야 실감했다. 다음 날 갤러리 문이 열릴 때 혜원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전날보다 더 느긋했고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오늘은 설계도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럼 의원님, 당신이 어떤 공간에서 늙어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의 시선이 전시장 벽을, 조명 아래 놓인 조각들을, 그리고 혜원을 차례로 스쳤다. 이곳은 너무 고요하네요. 노년에게 어울리는 평화지.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억눌린 소리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깊이. 선생님, 당신의 집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사람은 자기가 불타지 않는다고 믿을 때 가장 위험해지죠. 그들의 시선이 조용히 얽혔다. 밖에서는 파도가 부서지고 안에서는 서로의 숨이 천천히 엉켜갔다. 혜원은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그의 눈을 놓을 수 없었다. 20회 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을은 다시 유리벽을 붉게 물들였다. 그치기 때문에
더 찬란한 빛,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밤이 내린 제주 바다는 낮보다 더 노골적으로 빛났다. 검푸른 수면 위에 붉은 잔광이 미처 사라지지 못한 채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혜원은 갤러리 불을 끄지 못했다. 태준이 떠난 뒤 이 공간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이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노년의 여자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았던 몸 같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태준, 이번엔 예약도 안내도 없었다. 마치 이곳이 이미 자신의 영역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불이 아직 켜져 있길래 왜 봤니? 못 자서요. 그의 시선이 혜원의 얼굴을 천천히 휘젓다. 낮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더 어둡고 더 솔직한. 당신도 그렇잖아요.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돌아섰다. 바다 위에 부서지는 달빛이 유리벽을 타고 그녀의 몸에 스며들었다. 태준이 뒤에서 다가왔다. 그녀의 그림자가 그의 가슴에 닿았다. 20회 전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나를 등졌죠. 그땐 그게 울었어. 그래서 이렇게 남았겠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당신 안에. 그의 손이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팔 근처에 멈췄다. 닿지 않았지만 이미 닿은 것처럼 피부가 먼저 반응했다. 혜원의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준아, 돌아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는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나를 밀어내고 있지만 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에 혜원은 돌아섰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 사이에 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만해. 그만두기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로 내려갔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유리벽 밖에서 파도가 부딪혔다. 혜원은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피부가 먼저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이도 기억도 이성도 그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건 잘못이야. 아니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이건 지연된 진실이죠. 그는 더 다가오지 않았다. 그신 그녀가 스스로 한 걸음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둘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대의 그림자가 유리벽에 겹쳐졌다. 두 개의 삶이 하나의 실루엣이 되는 순간 노을의 잔재가 마지막 불꽃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제2장 금기의 온도. 태준이 떠난 뒤에도 혜원의 손등에는 그의 체온이 지워지지 않은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마치 한번 찍힌 화인이 쉽게 사라지지 않듯 그 미묘한 열기가 밤새 그녀의 피부 아래에서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혜원은 새벽녘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에 얽힌 잔주름, 목선을 따라 내려온 시간의 자국. 60이라는 숫자는 그녀의 얼굴보다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숫자 옆에 자연스럽게 태준의 얼굴이 겹쳐졌다. 한창 타오르는 남자. 시간의 가장 밝은 한복판에 서 있는 몸. 정신 차려, 서희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는 내 제자였어. 그러나 그날 오후 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나타났다. 양복 대신 부드러운 니트를 입은 모습은
오히려 더 모욕적일 만큼 편안했고 그 속에 감춰진 체온과 힘이 더 또렷이 느껴졌다. 저녁 드시죠. 그었다. 설계 얘기는 다 했잖아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회원의 코트를 집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섬세하지만 확신에 찬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회원의 몸이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이러지 마. 그녀가 낮게 말했다.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요? 태준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다. 20회 전에도 당신은 늘 그 시선 뒤에 숨었죠. 그의 회원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를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느리게 부서지고 와인 잔에는 붉은 액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까? 태준이 잔을 돌리며 물었다. 교수님 말고 여자 서혜원은요. 혜원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씁쓸하고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 안쪽을 적셨다. 남편과 사별했고 아이들 키웠고 명예롭게 은퇴했지.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내 인생이야. 그건 이력서죠. 태준이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행복은 아니에요. 그의 눈빛이 그녀의 얼굴 깊숙이 파고들었다. 당신 눈은 지금도 굶주려 있습니다. 혜원의 손이 와인 잔 위에서 멈췄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고상함이라는 틀 속에 갇혀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만해. 혜원이 숨을 삼키며 말했다. 아니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당신을 그 안에서 꺼내고 싶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오래 외면해 왔는지 압니다.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혜원은 시선을 피하며 잔을 다시 들어올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냥 내 몫이 삶을 살았을 뿐이야.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연민도, 갈망도, 그리고 무언가 위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파도처럼 그녀 안으로 밀려왔다. 창밖에서 어둠과 바다가 하나로 이어지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서서히 뜨겁게 밀도를 더해갔다. 혜원은 그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20회 동안 억눌러온 자신의 몸과 마음이 조용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음도는 한번 닿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젠장. 무너지는 경계.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은 숨조차 눌러 담긴 듯 고요했다. 엔진의 낮은 진동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혜원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제주의 밤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에 젖은 아스팔트가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의 뜰처럼 번들거렸다. 그 빛은 마치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흔적 같았다. 곁눈질로 스친 태준의 옆얼굴은 20회 전의 소년을 완전히 지운 채 차갑고도 단단한 남자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선명함이 혜원의 가슴을 묘하게 저렸다. 갤러리 앞에 차가 멈췄다.
혜원은 문을 열며 도망치듯 내리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대로 가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밤새 후회할 겁니다. 태준아, 제발. 혜원의 숨이 흔들렸다. 우린 안 돼. 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만 나는 내 어머니 뻘이야. 태준은 차에서 내려 그녀를 갤러리 문 쪽으로 천천히 몰았다. 외등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 위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뻘? 그의 입가에 미소인지 분노인지 모를 선이 스쳤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의 시선이 혜원의 눈 깊숙이 꽂혔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나를 미치게 하는 서혜원이라는 여자뿐인데. 세상이, 혜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상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빛나는 미래가 나 때문에. 내 미래는 당신이 없으면 속이 빈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세게 울렸다. 태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혜원의 귓가에 닿을 듯 멈췄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며 피부 아래로 번져들었다. 혜원은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배신처럼 몸은 이미 그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60년 동안 정조와 품이라는 이름으로 눌러두었던 본능이 이제 더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태준이 그녀의 입술을 붙잡았다. 처음엔 놀라 굳어있던 혜원의 손이 서서히 그의 등을 더듬었다. 그것은 부드러운 인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경련 접촉이었다. 떼어낼 수 없는 두 개의 숨이 어둠 속에서 얽혔다. 혜원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선생님이라는 마지막 경계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였다. 혜원은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를 망치러 온 거니? 아니요.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낮게 울렸다. 당신을 꺼내러 온 겁니다. 그 박제된 삶에서. 그 밤 갤러리 2층의 사적인 공간에는 낯설고도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찼다. 창밖에서 파도가 부서졌지만 그 휘차 두 사람의 불규칙한 숨결을 가리지 못했다. 혜원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살아있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가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후회인지 해방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황홀한 고립은 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의 휴대전화가 집요하게 울렸다. 서울에 있는 아들 부재중 전화 10통과 사진 한 장. 어젯밤 갤러리 앞에서 태준과 입을 맞추고 있는 혜원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노을보다 더 붉은 위험의 시작이 그녀의 손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재산 폭풍의 전조.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비릿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이 사진 속 남자. 설마 예전에 어머니가 끼고 돌던 그 제자 아닙니까? 혜원은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60년 동안 쌓아 올린 완벽한 어머니와 존경받는 교수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태주는 침대 옆에서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물고 있다가 혜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멈췄다. 없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생각보다 빠르네. 그는 천천히 다가와 혜원의 떨리는 어깨에 자신의 셔츠를 걸쳐주었다. 태준아. 혜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내 아들이 봤어. 아이들이 이걸 알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무사하지 못할 건 그들이죠.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을 평생 좁은 틀에 가둬놓고 효도라는 이름으로 착취해 온 사람들이. 그는 혜원의 턱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들어올렸다. 혜원아, 도망치지 마요. 지금 또 숨으면 당신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때 갤러리 1층에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정우와 서윤이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혜원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태주는 오히려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계단 쪽으로 이끌었다. 태준아,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아니요.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나갑니다. 내가 당신의 치부가 아니라 당신의 남자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태준이 갤러리 문을 활짝 열었다. 들이닥친 정우는 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먹을 휘둘렀다. 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입술이 터지며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오히려 서늘하게 웃으며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한테서 손 떼 이 자식아. 정우가 고함쳤다. 내가 감히 누굴 건드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혜원에게 소리쳤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전 국민이 엄마 이름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우리 애들은 내 시댁은 어쩌라고. 그 순간 혜원은 또렷이 깨달았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고통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의 체면과 안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혜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환멸이었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았다. 낮고 단단하게 갈라져 있었다. 내 인생에서 너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나는 30년을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혜원이 천천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제 내 남은 여해, 아니 단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니? 엄마, 나가. 그녀의 말이 칼처럼 떨어졌다. 여긴 내 공간이고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혜원은 먼저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입가에서 흐르던 피가 그녀의 손등에 묻었지만 그조차도 뜨겁게 느껴졌다. 강태준. 혜원이 그를 불렀다. 내가 말한 그 설계. 지금 시작해.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은 세상에 벽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태준은 피 묻은 입술로 혜원의 손등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분노와 혼란 속에 선 자식들 앞에서 두 사람의 불꽃은 이제 꺼질 수 없는 산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제우당. 잔인한 한낮의 재판. 혜원의 선언은 자식들에게 선전포고와 같았다. 아들 정우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갤러리를 박차고 나갔고 며칠 뒤 혁본에게 도착한 것은 차가운 봉투 하나였다. 성년 흑영계 시 심판 청구서.
자식들은 그녀를 노망난 노인, 즉 스스로 사물을 처리할 수 없는 심신미약자로 규정하고 법의 사슬로 묶으려 하고 있었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구나. 혜원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내 자식들이 평생을 바쳐 키워온 존재들이 자신의 사랑을 부정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태준이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들이 당신의 정신을 문제 삼는다면 나는 당신의 지성이 얼마나 찬란한지 세상에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사실상 멈췄다. 대형 로펌에 숨는 대신 그는 혜원과 함께 정면으로 세상에 맞서기로 했다. 그는 혜원의 최근 평론, 강연, 예술 활동 기록을 모아 하나의 전시를 기획했다. 이건 전시가 아닙니다, 혜원아. 이건 투쟁이에요. 당신이 여전히 서혜원이라는 주체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돌을 던질 뿐이었다. 신문과 방송은 60대 전직 교수와 40대 건축가의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를 난도질했고 혜원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딸 서유는 방송에 나와 울며 외쳤다. 우리 어머니는 저 남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혜원의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리고 태준도 그 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진행 중이던 국가 프로젝트는 취소되었고 동료 건축가들은 그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태준아,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 내가 포기하면 너는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 하지만 태준은 혜원을 끌어안았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당신 없는 명예는 차가운 묘비명일 뿐이에요.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혜원은 가장 아끼던 순백의 실크 수트를 입고 태준의 손을 잡은 채 카메라 플래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정우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엄마, 지금이라도 저 남자 버린다고 말해. 그럼 이거 다 취하해 줄게. 제발 우리 망신 좀 그만 시키자. 혜원은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리고 태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우야, 엄마는 평생 너희의 거울로 살았어. 너희가 빛나야 나도 빛나는 줄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아니야.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다가 나 자신으로 저물고 싶어. 법정의 문이 열렸다. 차가운 어둠 너머로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두 사람은 그 빛 속으로 함께 발을 들였다. 그곳은 사랑의 재판이자 한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였다. 제6장 벼랑 끝의 무도.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식들의 변호인은 혜원이 태준에게 고가의 그림을 증여하려 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서혜원 씨는 연하의 남성에게 정서적으로 종속된 상태입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혜원의 눈이 흔들리는 순간
태준이 증인석으로 나섰다. 그는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냈다. 22살 때부터 써온 기록입니다. 20해 전 가난했던 제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봐 주신 분이 바로 혜원 씨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진 뒤 다시 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20회 정그린 회원의 스케치를 펼쳤다. 저는 그녀의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시간을 원합니다. 제 모든 자산은 이미 혜원 씨가 설립할 재단에 기부하도록 공증했습니다. 법정이 잠잠해진 순간 혜원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응급실 앞에서 태주는 정우와 마주쳤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꼴이 됐어. 아니요. 어머니를 평생 전시물처럼 살아오게 만든 건 당신들입니다. 의사의 말은 냉혹했다. 혜원의 심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계에 와 있었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혜원을 바라보며 태주는 속삭였다. 혜원아, 아직 우리 집 벽돌 한 장도 못 올렸잖아요. 그날 밤 태주는 정우를 불러 말했다. 재판을 취하하세요. 대신 제 건축사무소 지분 전부를 넘기겠습니다. 수백억의 가치 앞에서 자식들은 처음으로 침묵했다. 한 달 뒤 제주 공항. 휠체어에 앉은 혜원이 이탈리아행 티켓을 쥔 채 태준을 바라보았다. 정말 후회 안 하겠니?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건축은 당신과 함께 보낼 오늘입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제주의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불꽃은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피렌체의 작은 언덕집. 흰 머리칼에 여인이 캔버스 앞에 앉아있고 그 옆에서 한 남자가 도면을 그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적 같은 연인이라 부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흔하지만 그들에게 나이는 서로를 알아보기까지 걸린 그리움의 깊이일 뿐이었다. 작가의 한마디. 60대 여성과 40대 남자의 사랑을 통해 인간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갈구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이해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용기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